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는 이게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평가지만 사실은 아니지. 한다고? 왜냐하면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세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나이 한 살 먹을 날도 머지않게 큰일 났네. 왜 이렇게 7월도 나갔으면 절반이 확실히 훨씬 더 간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9월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죠. 3, 4분기. 그러니까 오, 참 큰일이다. 아유, 나이는 먹고 해놓은 건 별로 없고. 근데 매일 바쁘잖아. 아, 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네. 오늘 8월 1일인데요. 오늘 밖에 날씨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우, 장마 너무 싫어. 뭐 하늘이 그냥 뭐 확 열린 듯. 네. 아, 진짜 일단은 딱 자고 일어났는데 바깥이 우중충해. 아, 짜증나. 너무 싫어. 일어나자마자 불 켰어, 저도. 네, 이게 막 그런 그 비에 젖은 그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꿉꿉함. 기분, 꿉꿉함도 싫고. 군대 있을 때는 네. 부터 진짜 비는 정말 원래 어릴 때부터 싫었지만 눈이 더 싫어. 그렇지. 눈, 비 다 싫었는데. 눈이 더 싫었어. 아, 진짜 싫다. 가뜩이나 요새 또 우울한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날씨까지 이렇게 막 비 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날씨라도 밝았으면 기분이라도 어떻게 위안을 삼아 볼 텐데. 그러니까요. 네. 자, 부동산 시장도 멘붕, 하늘도 멘붕. 네. 오늘 임대차 3법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온다 하다가 드디어 나왔고요. 뭐 바로 시행이 돼버렸습니다. 자, 8월 31일 날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내용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과소기법 후폭풍이다. 임대차법 시행 당일에도 국토부가 우리도 모른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일선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일까지도 세부 규정이 없고요. 설명자료를 긴급 배포했지만 일선 중개업소도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에 누구 하나 뚜렷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유효 여부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요. 집주인 실거주 확인 이후에 흥신소라도 써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이 부분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하면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죠. 2021년 6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임대인은 계약갱신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평생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가 됐습니다. 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갱신 거절에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대료 증액은 5% 범위로 제한을 두겠다. 다만 조례로 차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내용들이 하겠다 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가 됐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세부 규정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입 차임과 가계약만 하고 계약서 안 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갱신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집주인 대신 배우자가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세입자가 갱신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갱신 거절 사유 중 집 파손 상태에 대해서 정도를 측정을 해서 뭐 인테리어를 과도하게 했거나 등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자,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자, 일단 이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뭐 내년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직 이제 뭐 신고하기 위한 나머지 행정 말 그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고 하니까 일단 좀 유보를 해놓은 거고 그렇죠. 네,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이거 하는 거고 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는 이게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평가지만 사실은 아니지. 그렇죠. 한다고. 왜냐하면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할 거냐를 시기를 보고 있었던 거고 갑작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지난 국회에서는 쪽수가 이게 좀 그랬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쪽수를 확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겠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딱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뭐 또 임대 가격도 불안하다 얘기 나오고 하니까 확 밀어붙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급작스럽긴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입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을 좀 기다려왔던 게 아니냐. 이 방향은 원래 좀 더부터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쫓아온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반응들은 지금 막 엄청 격앙돼 있죠. 이 격앙된 이유가 이제 소급해서 지금 기존에 가구 있는 임대차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화딱지 나는 거지. 왜? 나는 임대료를 지금 제대로 제가 못 받고 있는데 또는 요번에 올릴 때 제값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지 못하게 하니까 임대인들은 그런 해당되는 임대인들은 아니 몇 년을 더 내가 싸게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줘야 돼? 미리 얘기 안 했잖아.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이제 그게 화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임차인분들은 이제 한 2년 정도는 임대료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약간 한 2년,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기간에다가 플러스 2년 정도는 안심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좀 안심하는 목소리가 한편에 나오고 임차인 중에서도 지금 막 분노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구제될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번 법률 개정된 내용의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뭐가 살짝 껴가지고 나는 안 된대. 올려주거나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막 화가 나는 거고 막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지. 기분 좋은 사람은 이제 목소리를 지금 크게 낼 필요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이제 그러나 이제 예상치 못하게 좀 약간 어떤 제도 변화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이 언론사 기자분들은 그 분노를 받아먹어서 언론도 이거 봐요 이 사람 화났대요. 이거 봐요 이 사람 난리 났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좀 한편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그지같이 하고 있어요. 또는 이제 막 좀 확대해서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경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강한 임대차 규제가 뭐 월세 시대를 불러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은 뭐 엄청 못 살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막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말잔치하는 분위기죠. 자, 갱신 거절에 가는 이유가 총 9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그 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임대인이 들어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6조의 3이라 그래서 계약 갱신을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이게 원래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오면서 주거용 임대차에도 임차인이 나는 그러니까 별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임대인은 무조건 한 번은 2년 범위 안에서 그렇죠.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월세를 밀렸거나 또는 집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럼 그건 어차피 세를 주려고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임차인이 굉장히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나는 이제까지는 세는 줬지만 계약 갱신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상가랑은 조금 달리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내가 쓰려니까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우리 부모님이 사셔야 돼요. 또는 우리 애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못 해드리겠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 갱신 사유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항목이 3주 6에 뭐 몇 이항 5호 아마 8월 거예요. 아 8호 예 8호 이제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이제 항목이 있어요. 이 3조에 보면 이 3호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합의하에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무조건 안 할래요가 아니라 계약갱신 저 하고 싶어요 세입자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이사비한 200만 원에다가 조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합의금줄 한 300해서 한 500 드릴 테니까 그냥 좀 비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팔든 또는 아니면 다른 세를 놓든 할 테니까 좀 싸바싸바 해주세요.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뭐가 지금 붙은 거냐면 나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갱신을 한 거야. 갱신을 하고 갔는데 이제 세입자가 이사를 갔어. 이 집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의 다른 동에 이제 가서 산 거야. 이제 그래서 다른 동에 세를 얻어서 세를 한참 많이 올려주고 가서 딱 간 거지. 만약 내가 원래 살던 집은 5억이었는데 이사 간 집은 어쩔 수 없이 막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8억에 갔어. 그러니까 3억을 더 주고 간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내 집엔 주인이 와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또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세입자 뭐 예를 들어 유치원 엄마 누구네 엄마가 그 집에 사는 거야. 주인이 산다고 그랬는데 왜 같은 유치원의 엄마가 저기 살지? 그래서 설마 이 유치원 엄마가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은 아닐 거고 이거 분명히 나한테는 자기가 들어가 산다고 해놓고 세를 새로 놨네? 이제 이러면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을 너 당신 옛날에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사가 줬는데 왜 세를 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걸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 밑에 별도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 달 정도 임대료 또는 지금 5억에서 8억이라 그랬잖아요. 3억 차이 나잖아. 그 차이 난 금액의 2년치. 그러니까 이건 전세 금액이니까 아마 월세로 환원해가지고 대략 이제 그 금액을 2년치 금액 엄청 커져요. 그거 또는 실제 이제 세입자가 손해가 났으면 그러니까 이사를 갔어야 될 세입자 손해가 났으면 입증 가능하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액 이 세 개 중에 큰 거를 줘야 돼. 그러니까 임대가가 막 확 이렇게 확연하게 뛰는 경우 같은 경우는 2년치 때리면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 예,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3개월치 월세 뭐 이런 게 좀 더 클 건 아니면 손해배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임대가가 확 뛰는 데에서는 2년치가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몇 천 단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계산 좀 해봤는데 뭐 한 1, 2천 단위는 나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아까 합의에 의해서 이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합의가 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일본은 이거를 퇴거료라고 한대요. 이미 있어. 일본은 퇴거료라고 해서 합의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퇴거료가 계약갱신 거절에 되게 가장 많은 요소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퇴거료 주고 이제 보내는 거지. 근데 일본은 저게 있잖아. 레이킹이라 그래서 사례금 받아. 집 빌려주면 저한테 이렇게 새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리금 주거든요. 내 생각에 퇴거료 주고 보내고 레이킹 과자로 채우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권리금을 주고받고가 이렇게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권리금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퇴거료 또는 사례금 이걸 갖다가 임대료와 별도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좀 싸바싸바 우리 이거 2년 이거 한다고 내가 와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원래는 얼마인데 한 얼마로 퉁치자 그렇게 해서 그거 받고 당신은 가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여기 지금 2년 동안 이제까지 준 월세가 2천만 원인데 갑자기 합의금을 2천 주겠다고 하면 나 월세 없이 살겠네. 그럼 앞으로는 뭐 좀 더 저렴한 데 가서 살까 이러면 갈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계약갱신 거절을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임대인은 그 2천만 원 주면 뭐 어떻게 하겠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올려받거나 또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어떻게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퇴보해주고 쫓아내지도 않지. 근데 만약에 이제 물량들이 이제 없다. 임대료를 높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녹여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하는 임대인들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요 지금 일단 그 금액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내가 들어와서 살 건데 직접 안 들어왔어. 또는 주인 세대, 뭐 자녀 세대, 직계 존속 비속 등이 안 들어와서 살았을 때 이걸 세입자가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이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그렇게 된다. 이제 그거에 한정된 얘기예요. 이 금액 자체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거잖아요. 어떻게 알 거냐.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 그 예시의 사례는 유치원 엄마가 내가 살던 그 집에 사는 걸 알아서 확인했으니까 이놈의 임대인이 나한테 사기쳤네. 그걸 안 거지만 실제로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잖아. 왜냐하면 개인정보 하고도 문제가 있죠. 어느 몇 동 몇 호에 누구 산다. 이게 누구랑 관계가 이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위곡해주는 흥신소 뭐 이런 것도 나온다는 농담 아닌 농담 같은 기사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반대로 실제 이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또는 소유자 직계 존비속이 살고 있는지 뭐 요구한다면서요. 이제 문자로 주세요. 전입 누가 했는지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보내줄 의무까지는 없잖아. 그걸 원래 항상 이 소송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임차인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없죠. 이제 그런 분쟁들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은 앞으로 이제 계속 분쟁이 될 만한 이유고 또 이제 요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와 맞물려서 이거 사실 오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이슈가 된 얘기였는데 세입자가 전화를 해왔대요. 아, 임대차 3법 때문에 좀 속상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계약갱신 저는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안하지만 난 계속 살 거야. 임대료는 올릴 수 있는 건 상한 제한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곱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임대인이 저 팔 건데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못 팔잖아요. 이거 어차피 팔 수는 있죠. 아니 임대차 3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파세요? 그랬더니 팔 거라고 괜찮다고 팔 수 있다고 그래서 계약갱신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임대 3법이 우선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있는 거죠. 팔고 매수한 사람이 실제 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렇죠. 해석도 그렇게 해준 거지. 그거 괜찮아요. 제가 실제 입주하실 매수자한테 팔면 돼요. 계약갱신 아무 손해배상의 의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막 세입자가 팔팔 뛰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올리셨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매도를 위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매수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그렇죠. 2년 거주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안 발생하는데 매수한 사람이 사서 들어와 한 달만 살고 1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세를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요.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세입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 2년 범위를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이제 손해배상을 누가 해줄 거냐 문제인데 이거 이제 매도자는 팔았으니까 실거주한다는 매수자가 있어서 판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를 안 채운 건 매수자니까 매수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누구 책임이다 이런 건 법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매할 때 깔끔하게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계약갱신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 집을 팔 거야. 그러면 계약갱신 거절하고서 실입주 조건으로 팔면 요 만약에 추후에 네가 매수하고 나서 2년 거주를 못 채워서 발생하게 되는 이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네가 책임진다.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한다. 라는 내용을 특이하게 단서로 달아서 그렇죠. 매도인은 회피를 해야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분쟁의 문제들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사례들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 이거 말고도 또 이거 많아요. 또 많은데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하는데 배우자가 빠져갖고 배우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렇지. 배우자. 원래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으로 봐야지.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이면 원래 내 좀비속이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 오셔서 하는 건 안 되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존속은 그건 뭐야 남이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속 입법, 그다음 문제가 많은 입법이다, 졸속 입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그리고 것 또 같아요. 하나 조금 빠진 거 있어. 뭐 그러니까 있어요? 얘기하는 김에 다 해야지. 이게 지금 이제 팁들이 나오는데 묵시적 갱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 한 두세 달 뒤에 만료가 돼. 만료가 되는데 임대료가 이 동네는 별로 안 올랐어. 그래서 그냥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서 계약 갱신이 돼요. 됐어. 이걸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썼냐 안 썼냐? 안 쓴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되고 지나갔어. 그랬는데 이제 임대인은 이제 2년 더 살았으니까 법 바뀌고 나서 2년 더 살았으니까 너는 4년 다 살았네. 이제 나는 나가라고 할 수 있겠다. 계약갱신은 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임대료가 엄청 폭등을 했어. 그러면 야 이거는 이제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어서 미안하지만 너랑은 계약 안 할래. 계약갱신 할래. 근데 저 계약갱신 할래요. 계약갱신청을 하여하겠으면 계속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야 너 2년 살았잖아. 무슨 소리세요? 이전에는 우리 서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속 살겠다 더 살겠다 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묵시적 갱신 된 거예요. 저에겐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 남아있습니다. 2년짜리 그거 쓸게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2년 끝나고 나면 계약갱신 거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일단 던져놓고 저는 계약갱신 거절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니요 저는 살고 싶어요. 가격은 얼마 범위 안에서 하죠. 뭐 가격은 똑같이 사시는 건 좋은데 이번에 갱신 청구 한번 하셔서 하신 거예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놓거나 또는 적어도 문자 메시지 정도로 남겨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모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팁이 될 거라는 게 하나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제까지 4년을 살았던 사람 8년을 살았어. 8년을 살았으니까 너는 1+1을 이미 살고도 훨씬 더 살았네. 무조건 내보낼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 8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입법 이후에 플러스 2의 갱신 청구권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올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있고요. 뭐 졸속 입법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통과되고 급하게 공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이게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5%로 정해진 게 아니야. 그렇죠. 5% 이하잖아요. 협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다시 뭐가 있냐면 이 5%라고 하는 거는 최대가 5%고요. 그 밑에 조례로서 지역마다 임대료 상승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서 이걸 다시 또 강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2%, 3%, 1%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오면 다시 지금 그래서 사실 5% 올린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 5% 올려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조례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하나 있고 5% 이상 올렸을 경우에 이제 행정형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안 주면 되죠. 안 주면 되죠. 안 주면? 네. 임대료를 보증금을 예를 들어 5% 올려서 줘버렸어. 네. 그러면 대빠꾸해? 조례로 더 낮게 조례로 낮게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냥 나는 법이고 내 말이 법이야. 이런 임대인이 있어. 그래서 더 내놔. 뭐 저기 변호사만 돈 버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줬으면 네. 알고 보니까 야 너 이거 임대차 보고 위반한 거야. 돈 더 내놔.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아무튼 이 상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요거만큼만 됩니다를 주장해서 가겠지만 앞으로 조례가 나오면 이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공포 시행이 바로 7월 말에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갑자기 요이 땅 해서 하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보통은 올 8월에 만기되는 임대라고 하더라도 6, 7월 정도에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죠. 임대료가 얼만큼 시세가 한 1억 올랐는데 뭐 계속 계셨으니까 저도 새로 세입자 받는 거 그러니까 한 7천만 올려드리고 그럼 시세보다 3천 싸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합시다 라고 해서 이미 계약서까지 쓴 거야. 썼어. 그러면 끝났지. 이제 8월 달에 보증금 1억 이제 1억 오른 것 중에 7천 올려주기로 계약서 썼으니까 7천만 원 보내주면 되는데 이게 나왔잖아. 이게 그 7천의 금액이 5%를 넘어가.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어떻게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7천을 줘야 된다고? 그럼. 아니야. 왜? 이거 5% 상한 초과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뀐 거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행 전에 썼는데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한이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아까 여기 지금 1개월 지금 8월은 사례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 전에는 그거 했어야 되잖아요. 그거 벗어난 사례들 있잖아요. 요것들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초과로 더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들이 조금 달라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사람마다 이렇게 곤란한 이제 사례가 계속 나와야죠.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정 공고도 나와야 되고 뭐도 그렇죠. 나와야 되고 소송도 나와야 되고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수많은 임대차 관련된 갈등 사례들이 이제 사례집들이 나와 분쟁 조정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갱신거절 사유 중에서 집 파손 이제 지금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 험하게 써서 망가지면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일부 어디까지 이거 볼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요것도 사실 이제 야 너 문 왜 고장냈어? 뭐 전등 왜 깼어? 전등 뭐 집 험한 왜 못 박았어? 왜 파손했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범위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추후에 분쟁의 사유가 되겠죠. 끄집어내고 싶은 사람은 막 거는 거지. 그러니까. 막 거는 거지.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너 왜 이거 떼서 왜 TV를 이 대리석을 파손하시고 벽에다 거셨어요. 이 가까운 대리석 똑같은 원래 있던 이 색깔의 그 대리석으로 갖다 박아놔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까다롭게 굴면서. 그러니까. 나 사실 경험이 있어. 옛날에 상가 얻었는데 이 간판을 걸기 위해서 건물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붙였거든. 그랬더니 그 건물이 한 40년 된 건물이야. 그 주인 할머니가 그 나가는데 나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 막 안 준다고 막 처음에 계속 그러시다가 원상복구하래.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기 벽돌 저 40년 전에 그 벽돌 갖다 꽂아놓고 막 우기는 거야. 40년 전 벽돌? 그거 아니면 원상복구 아니라고 완성 말뜻 모르냐고 할머니가 우기는 거야. 와 진짜 참.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어디까지 이게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파손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기면 판례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래. 앞으로 갈 길들은 좀 많이 있어요.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계약에 이번에 입법에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도 사실 긍정적인 얘기보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의 기사에 제가 그냥 대략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렇지, 싫지.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년 6월 이후에 임대차 실거래 신고 제도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계약갱신 거절해놓고 새로 세놓는 거 확인은 다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으면 네. 그 집이 임대차를 놨으면 실거래 신고가 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등록이 되면 그렇죠. 정부나 이런 쪽에다가
임대가 지금 들어갔냐 안 갔냐 이런 정도만 카운터를 의뢰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게 내용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그 계약갱신 거절이 된 집 그럴 수 있겠다.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면 새를 놓은 거네. 이 집이 임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나는 이 집에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그게 있으면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직계 좀비속한테 집을 줄 때는 무상으로 줘야 되네. 아니 직계 좀비속한테 임대로 줘도 되지. 왜? 또 신고하잖아. 임대차 신고하면 또 직계 좀비속한테 직접 거주하는 거를 그냥 공짜로 무상 사용대차로만 주라는 내용은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임대를 줬지만 직계 좀비속입니다 증빙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아니 부모님한테 공짜로 집 주면 그것도 증여야. 거주권만 주는 거잖아. 왜? 아니 그 임차료만큼의 무상 증여가 있는 거지. 아니 그거 진짜라니까요. 그게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말 있었는데 그렇게 두들길 수 있어. 아니 지금 이게 월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공짜로 살게 해줍니까? 네, 해줘야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네. 이겨볼까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고요. 부정적인 얘기들로만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혼란이 굉장히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나와봐야 알죠. 왜냐하면 썰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뭐 2+2다, 뭐 무한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2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문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은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딱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앞으로 상담이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저도 이게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아.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뭐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대부분 엄청 좋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냥 2년의 시간을 얻은 거잖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를 많이 올려주고 살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얻은 거고 2년 뒤에는 어차피 더 올려줘야 되는 거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새로 진입하는 임차인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올해 지금 결혼해야 되는 신혼부부는 머리 지끈지끈하지. 왜냐하면 플러스 2가 없잖아. 그냥 지금 들어갈 때 호가를 올리는 임대인의 전세 가격을 또는 월세 가격을 다 받아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바뀐 게 이번에 들어가면 4년까지는 그렇게 더 살 수 있다 정도인 거지 별로 좋을 게 없어. 뭐 매매는 대출밖에 더더군다나 집값도 올라있고 그래서 매매는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이지만 임대도 이렇게 허들이 높아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되게 이제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죠. 임대인들 입장에선 반대로 내년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임대료 확 올릴 수 있는 집이야. 내년에 계약 만기가 돼서 세입자한테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가주세요. 싫어요. 저 계속 살 거예요. 1,000만 원 드릴게. 그럼 200 더 줄게.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임대료를 확 올릴 거냐? 네. 안 하겠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사세요. 또는 계산해 보니까 한 1,600 될 것 같아. 손해배상금 계산해 보니까 내가 거주할 건데요. 보내. 새로 새 놔. 너 소송해. 그래서 실제로 1,600이다. 얼마다. 이건 가서 따져봐야 아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알지 모를지도 모르잖아. 2년 다른 임차인이 와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걸리면 그때 주는 거고 안 걸리면 안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또 임대인 입장에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열리는 거죠. 2년 뒤에 그냥 2년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놨다가 2년 뒤에 제값 받고 전세 놔야지, 월세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하나고, 협의해서 내보내서 가는 경우 있고, 또는 임차인을 기망하고 그냥 세 높게 해서 다시 놔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빼먹었다. 이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이게
보통 우리가 주로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니까 그렇죠. 2년 동안 기간 안에는 임대료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차임 증감권은 있잖아.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올릴 수 없다잖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번에 계약할 때 올리고 내년에 올릴 수 있어. 계약사상에 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 플러스 2로 연장할 때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서 그렇죠. 올려주는 거잖아. 5%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5%로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 올릴 때 5% 올리고 1년 뒤에 5%를 올리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달아서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에 대한 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아직 지금 조례가 이게 5인지 3인지 만약에 3이면 이번에 3, 내년에 3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인들은 최대한 좀 받아 올려 먹을 수 있는 거를 나눠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임대계약서 쓰실 때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2+2라서 4년은 무조건 살 수 있대요. 그냥 계약서 4년으로 그냥 쓰세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4년으로 계약서 쓰고 4년 안에 5% 상한을 계속 걸어서 예를 들어 썼어. 그랬는데 플러스 2가 붙는 거지. 이게 4년이 아니거든. 그럼 4+2가 되는 거야. 6년짜리 있으면 6+2가 되는 거. 그래서 계약서는 2년으로 짜게 나섰어야 4가 되는 거지. 1은 안 돼요. 왜냐하면 1은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을 쓰더라도 그냥 임대차 1년을 썼어도 2년은 무조건 보장해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1로 쓰나 2로 쓰나 그건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거 싹 좀 정리해서 특가나만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볼까요? 자, 임대차 3법 이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좀 현실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계약 앞둔 헬리오시티 집주인 멘붕 걸렸답니다. 4억 라켓 해줬는데 큰일 났대요. 자, 자세한 내용 그렇습니다. 2018년 말에 입주 당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6억 원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10에서 11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하고 볼 때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 6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 임대인은 최대 3,250만 원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경기도 광명의 센트럴자이 2018년 12월에 준공돼서 입주를 했답니다. 당시 전용 면적 87제곱미터가 전세가 3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6억이래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시가보다 너무 낮아서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전세 가격의 호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임대 3법의 취지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가장 큰 허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임대인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비워줘야 한다라는 거고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 2년 뒤에 시간만 늘렸을 뿐 또 다른 임차인의 희망 고문 아니냐. 어차피 2년 뒤에 갱신이 다 끝나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간 만큼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요번에 임대차 3법은 그래 임대인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2년 그냥 그렇게 놓고 나중에 현실감 있게 받으면 되지 요 정도 마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3법에서 그치지 않고 원래 5법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나라가 임대료를 그 다음에도 더 올리면 안 돼. 그 다음에도 더 올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준 임대료. 뭐 지금 서울의 임대료 상승률은 얼마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가격 규제를 강하게 하게 되면 나 2년 뒤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감내할 수 있어. 2년 참으라는 소리는 그런 건 알겠. 뭐 얼마밖에 안 된다고 네가 뭔데 이씨. 이제 그렇게 그 부분들이 이제 사실 공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못 올린다 멘붕 그렇지 화나지. 이렇게 특히 입주 물량 쏟아질 때 넣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세보다 되게 낮게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물량을 만세대 아파트를 6개월 안에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 내고 해야 되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손해를 보란 얘기인 거니까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한 번 정도 더 참으면서 버텨본다 또는 나는 못 버텨 이런 사람들은 좀 고통스러울 거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어쩌겠어.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도 싫어. 세입자가 안심 해도 될까요, 그러면? 세입자도 마찬가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갈 방법을 찾든가 집을 사든가 내 집 마련을 하든가 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세입자의 주거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냥 플러스 2를 해준 것이지 영원히 안정적인 그건 아니지. 보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대비한다고 되겠어. 열심히 벌어야지. 전세금 올라간 거 해야 되고 전세자금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요거와 맞물려서 얘기하는 게 입주 물량들 쏟아질 때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거죠. 이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째요? 세를 안 놔. 안 놓으면서 6개월이고 7, 8개월이고 공실로 놔. 또는 잔금 치고 비워놔. 그 얘기가 베네수엘라 얘기 나온 게 그거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입주 물량 쏟아질 때 6개월 뒤에는 재가격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전세 얼마예요? 6억이요. 난 7억 받을래요. 근데 전세 얼마예요? 5억 8천이요. 5억 5천이요. 부동산 가격 계속 내려서 얘기하잖아. 아니 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물량이 안 나가고 급한 매물도 계속 나와서 지금 얼마예요? 4억이요. 근데 잔금 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잔금 쳐놓고 기다리자. 그래서 그 물량들 다 빠지고 나면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사장님 기다리신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7억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7억 놓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금력 있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값의 전세를 못 놓는 분들은 2+2 4년을 이제 낮은 임대료로 가야 되고 요번에 이제 그냥 버텨서 나는 제값 놓겠다라고 하면 제값 놓는 금액으로 4년을 버티.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차이가 큰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금력에 따라서 좀 갈릴 거다. 예. 지금 올해 뭐 하반기 입주 앞두고 있는 뭐 뉴타운 입주 물량들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좀 약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들 참 힘들겠다. 그래, 요번 대책에 가장 힘든 사람은 중개업소야. 왜냐하면 이제 4년 거의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생각하면 거의 다 발동한다고 매물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실거주에서 들어가 버리면 또 계약이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년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뭐냐면 실거주는 옳은 거고 다주택은 적폐 나쁜 거고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가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전세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세 살지 말고 내 집 마련해서 사시든가. 그러니까 전세를 살지 말란 얘기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란 얘기는 다주택자가 놓고 있는 전월세 임대 물건을 하나 없애고 실수요로 바꾸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제 갔을 땐 물건이 10개였는데 다주택자 물건 2개가 빠지고 실수요자가 2개를 사주면 8개인 거잖아요. 내 선택권은 8개밖에 없는 거야. 계속 6개, 4개, 4개 중에 사야 되는데 물론 전세입자들이 10명 있던 게 실거주로 바뀌면서 수요도 준 거야. 물건도 줄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크게 작동을 하냐면 멸실이 만들어지는 거. 한쪽에서 재건축을 위한 멸실들이 만들어지고 공급이 안 들어가. 이런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임대 물건들은 다 없어지고 신규 새 집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이런 때는 10개가 아니라 수요는 뭐냐면 갈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더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신혼부부가 늘어난다든가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그러니까 좋은 직장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서 직장 다녀야 되는 수요들이 이 서울 좋은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들에서 거주하려는 이 수요가 있는 한은 이 물건 개수가 줄어든 게
더 이 가격을 급등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막 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네. 이게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막 그 언론에서 막 언론이든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공포감을 막 심어주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막 전세는 앞으로 사라져서 들어갈 집도 없으면서 전세에서 종말의 시대를 이게 만들었다, 촉발했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굉장히 이 어떤 재화의 측면에서 보면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갑자기 임대 물건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도 수요도,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거나 집을 임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군것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생산하듯이 막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사도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탄력적인 재화가 아니라 부동산은 원래 비탄력적인 재화인데 이번에 2+2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번 들어가면 2년 의무적으로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었던 게 4년으로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신규 전세 물건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커요. 수요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이게 커지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 이런 괜찮은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급량이 전세 공급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인 건데 전세 공급량이 여기서 이쪽이 줄어드는 건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가파르게 상승할 때 기존의 세입자들은 별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2+2에 걸려서. 근데 신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22년에 진짜 조금 더 악소리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번 대책으로 또 하나 그러면 하락장 2023년, 24년에는 사실 서울 안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문제가 생기는 둔촌주공이나 요즘 뭐 계속 말 맞죠. 둔주나 개포 1단지나 뭐 레미안 원밸리나 지금 뭐 수색에서도 지금 수색 6, 7, 13 증산이가 동시에 막 그런 애들 입주 물량들이 다 앞으로 이제 2023, 4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절이 와요. 그렇게 되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비탄력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오를 때도 급격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는 2+2를 써. 왜냐하면 저렴한 금액에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주변 시세가 되게 싸졌네? 저기 입주 물량 쏟아지면 전세 싸게 나오네? 저희 가서 살까 싶으면 저 나갈래요 그러면 요번에 지금 바뀐 법이 저 나갈래요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런 규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승장에서 비탄력적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다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보한 어떤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 24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공급 곡선 그래프는 좀 약간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물량들이 또 다시 나아지면서 조금 하락폭은 또 어떻게 보면 완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제 임대차 3법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라서 자 일단 부동산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우리가 사실 임대차 3법 특히 2+2, 2+2 제공이 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데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매출액 중에 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거의 70% 엄청 크죠. 네,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70%에 대한 소득이
4년 동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네. 쪼개서 들어온다는 거죠. 2년 동안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일선의 중개업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장, 아까 소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실입주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더 늘어날 애초에 거예요.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입주자가 늘어나면 이것도 입주장도 옛말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요새는 분양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실입주를 고려해서 분양들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물건 나올 게 별로 없지. 그리고 예전처럼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하더라도 원조합원이 입주 비율이 낮았었거든요. 요새는 뭐 어마어마하게 입주들을 해서 입주장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 맞물리게 되면 더 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싸게 임대했느니 입주하자라는 수요가 더 가세하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는 임대차 3법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혼선을 빚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국민들이 혼선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데모할 판에 무슨 교육이야. 이거 보고 밥그릇 잘라놨는데 뭘 개몽이야. 그러니까. 내 밥그릇이 사라졌는데. 무슨 친절한 상담이 어딨어 지금. 다 고서 아사하게 생겼는데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밥그릇 발로 뻥 네. 차가는 법률이 나왔는데 여러분 임대차 3법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가서 데모해야 될 사람이 가서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생각해보니 협회가 좀 얼척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쇠로 가야 돼 이거. 이거 당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1년 동안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한 중개사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까요? 실거주 의무 빠진 분양가 상한제 투기 청약을 부추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 플러스 2, 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라고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9일부터 민가택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 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8개월째 국회 계류 중 20대 국회에선 없어진 걸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요. 전매 제한 기간 10년은 적용이 돼요. 물론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한 설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가점주에서 실거주 여부하고 상관없이 가점 높은 수로 청약이 당첨이 되고 나면 못 팔 뿐 세를 넣으면 되니까 실거주를 위한 청약은 아니다. 거기에 따라 투기성 청약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자 의원님께서 지난 6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20개 국회 때도 통과는 안 됐지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죠. 나는 그거는 이제 법 만드시는 분들 생각이지. 네.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맨날 페북에 쓰는 말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 분립이잖아요. 그렇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입법이라. 아주 그냥 법으로 만들면 다 돼. 보유세 왜 종부세 6% 하냐? 50% 하지. 왜 취득세 왜 12%에 한 50% 하지. 그러면 집 한 번 사면 절반 세금 내고 사는 거고.
야, 입법이 그냥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주무르기 시작하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진짜 입법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알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실거주 의무, 청약은 실거주 의무, 실제 거주할 사람들만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화에서 지금 청약 제도를 이렇게 뜯어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입법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중요치 않다. 저의 생각은 중요치 않다. 뭐 그렇게 가면 가는 거고 맞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게 되면 사실상 청약 가점제, 즉 자식 식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 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뭐 기타 등등을 하신 분들이 조그만 집을 청약하는 일은 줄겠어요. 실거주를 나눠서 하겠지. 아, 가족이 찢어져서? 가족이 한 집에 실제로 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 대학교 때 후배 아는 동생 하나는 이게 그 가톨릭이야. 가톨릭이라서 피임을 안 해. 그래서 동생이 6명, 7명? 그래서 집 나눠서 살았어. 걔가 이제 딸인데 장녀야. 그래서 장녀가 한 집에서 애들 동생들 데리고 살고 이렇게 두 집에서 나눠서 살았었어. 어이, 머리 아프다. 가능하지. 와, 머리 아프다. 네. 자, 뭐 다 같이 모여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아,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아니, 그게 가능성이 있고 내 자금 규모에 맞고 그러면 한 가족이 그렇게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아니, 그거에 맞춰 할 수도 있는 그럼 이산가족 촉진법이야 이게 지금? 실거주 돈에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기회가 있는 곳에 돈은 흐르는 거고 로또 분양을 통해서 차액을 충분히 내가 자산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정부는 그게 되게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뺏어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불로소득을 막 만들어주고 있잖아. 말이 안 돼. 하고 있는 것들이 말이 계속 안 되거든. 근데 생각은 몇 명이서 내가 볼 때 하고, 그러니까 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갈 거야라고 정해놓고 거수기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이 거수기가 돼요. 다 그냥 뭐든 가는 거지. 아니 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왜 불로소득을 저렇게 받으면 돼요? 불로소득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법인도 세금으로, 개인도 양도소득 세금으로 다 했는데 왜 저기는 불로소득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거 고민은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오래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걸 불로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이다. 무주택 서름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 게 어딨냐.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뻥 찌는데 이 원래 의도는요, 그래서 조그만 집은 가지 말라고 실거주할 수 있는데 청약하라고. 그래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조그만 집에 몰려가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거 아무리 선하게 그걸 강제하려고 하더라도 네. 다들 생각은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다 생각하잖아. 내가 필요한 집, 모양이 이쁜 집에 청약하지 않아. 내 가점으로 얘는 몰릴 것 같으니까 집이 못나니 나는 이 모양이 제일 싫은데 얘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면 이 집에 살고 싶지만 나는 역으로 이걸 선택해서 이걸 가야지. 그래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대학교 입시 전형하는 거 실거주랑은 다르지, 그치? 뭐야, 결국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자산 상승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이 청약제도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 그대로 자산 상승과 부의 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제도를 계속 변형시키고 있고, 분양가 규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하면서 실수요를 아무튼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뭔가 아이러니들이 되게 엉켜있는 이상한 제도죠. 네.
자, 이렇게 한다고들 하니까 네, 참고하셔서 입법을 하시든지 청약하시든지 그냥 할 거야. 하셔야 하겠죠. 그게 왜냐하면 논리에 것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 의무를 두고 음. 이게 원래 거주 의무가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에서 있던 거를 이제 민간에도 끌고 와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원래 주로 이제 공공택지에 있던 것들인데 끌고 와서 제도를 수요자들에 걸었는데 이제 분양가를 싸게 같이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넣고 그러면 야 공공택지는 저렇게 거주 의무 있는데 민간도 넣어야지 법 바꾸어서 할게 근데 아직 법을 못 바꿨네 뭐 이런 선에 있는 거지 하겠지 이러다가 또 미분양 나오고 그런 시절 오면 또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지. 그냥 완전 나이롱이야 우리나라 부동산 법은. 그러니까 어제는 땜빵 하나 붙여놨다가 시장 바뀌면 땜빵 좀 떠났다가 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하도 이제 머리가 아프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지. 뭐 미분양 관리 지역에 가면 임무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무슨 지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는 지역 넣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제한 특례법이 가장 복잡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땜빵을 위해서 특별법. 이제. 자,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0억 1주택자도 종부세 28만원에서 123만원 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3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라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종부세 부담이 올해는 28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23만 원으로 4.4배 늘어난다라는 얘기고 14억 원짜리 집 한 채는 176만 원에서 494만 원 20억 원짜리 집 한 채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615만 원에서 내년 1390만 원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2주택자 이상자는요 징벌적 과세 수준의 종부세 인상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을 두 채를 보유하게 되면 올해 1298만 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4363만 원으로 뛴다라고 하고요. 10억 7천만 원짜리 집과 13억 9천만 원 집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2070만 원에서 6466만 원으로 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이거 무서워서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은데. 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10억 원에 산 아파트도 6개월 만에 팔면 11억 원. 네, 6개월 만에 11억 원에 파는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4천만 원이지만 이후에는 7천만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택의 양도세율도 현행 6에서 42%에서 60%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종부세 부담 느껴서 지금 주택을 매각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매각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게 그거 아니야. 부동산으로 불러서 두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빼서 다 이제 요번에 지금 바뀌겠다고 한 내용이라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 들어간 거고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10%포인트씩 다 올라간 부분들 그게 이제 양도세에 내년 6월부터 반영된다는 거고요. 종부세는 뭐 12, 16에서 얘기했던 거 요번에 710 때 더 강화했잖아요. 세율. 그래서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거. 그게 이제 반영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710 대책 나왔을 때 얘기를 한 게 진짜 찐또란 채로 사람들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아직 버틸만한 구간이 뭐냐면 이 예시에서도 보면 공시가격 뭐 10억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뛴다라고 했는데 이게 1인 2주택이면 그런데 이 주택을 세대원끼리 나눠서 남편 하나 아내 하나 하면 10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이렇게 되니까 세금이 많이 줄어서 뭐 세대당 막 3개 4개 이렇게 많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뭐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뭐 이런 식으로 소유하는 형태로는 기존에 짜질구리한 애들을 다 정리해서 다주택을 없애고 똘똘한 거 이렇게 하나씩 부부 하나씩 가는 형태로들은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형태로 갈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 보유세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고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거 다주택 세율이 적용이 되면 2배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집 두 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 집도 반반, 두 번째 집도 반반.
근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 두 개의 세율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여를 통해 가지고 맞증여를 통해서 이제 합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요번에 또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아직 언제 공포 시행은 모르겠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증여세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취득세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증여취득세도 3억 초과면 그냥 12%예요. 뒤지는 거지. 그래서 증여도 못 도망가. 근데 이제 그게 공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 하는 것도 거의 막혔다. 증여로 우회하는 것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세무사랑 같이 이야기할 때도 증여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언제 막히냐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막혀서 이제 양도하고 도망가지 못하신 분들은 뭐다? 내년부터 종부세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잘 살아남으세요. 그거 옛날에 우리 참 많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입에 담긴 좀 그렇지만 존버라고. 존버가 이게 쉽지 않아. 이거 연 종부세 6,466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사냐? 난 몰라. 난 이거 전 못해. 제 수준에선 안 돼. 한 달에 500을 넘게 이게 종부세. 아유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세금 아무튼 이 세금을 지금까지는 뭐 오늘도 8월 1일이라 그래서 늘어나는 세금 등등 이거 불만에 따라서 여의도에서 모여서 뭐 이제 시위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아직 올해 내는 것까지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에 내는 것부터 쫙 그렇죠. 소리 나는 세금들. 올해는 이미 때렸잖아 지금 벌써. 네, 받았잖아요. 어제 제사세 내는 날이었는데. 됐어.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시행일이 지금 언제 시행이냐? 아직 이거 이거요? 종부세. 증여에 대한 취득세.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나왔어. 요새 상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딱 이렇게 물에서 깔딱거리는 심정으로 옛날에는 시간 언제 되세요가 아니라 당장 만납시다. 당장 합시다. 그렇지. 난리도 아니라. 지금 이거 다음 주 월요일날 공포한다고 하면 또는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하겠어? 그런데 아침 8시에 만나래. 근데 그건 그래. 왜냐하면 사실 임대차 3법도 갑자기 나는 상임위 통과했다고 해서 갑자기 공포야. 근데 이제 취득세도 그런 식으로 바로 공포 시행해버리면 그러니까 증여도 바로 막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다들 막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관련 업 하시는 분들한테 쏟아지는데 만약에 이거 안 만나서 조금 늦게 만나가지고 못했다고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세수는 엄청 늘어나겠는데? 취득세, 증여 취득세에 대한 세수와 증여세. 증여세 엄청 높으니까. 증여세 올해는 아주 역사적인 증여세. 정부가 거둔 세수 중에 증여세가 얼마입니다. 이 금액은 아마 적어도 앞으로 한 2-30년 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역대 최고는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 법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등기를 취급하는 법원. 근데 그 중에 다 바쁜데 남부가 제일 조용하다는? 남부가? 네. 왜?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는 거지. 증여할 일이 별로 없대 거기는. 남부가? 네. 남부면 그럼 그 서초 강남 이쪽은 남부가 아니라 중앙이구나. 거긴 중앙이구나. 중앙이구나. 그렇지. 보통도 헷갈리시더라고요. 모르죠. 네. 관련 업을 하지 않으시면. 등기할 일이 없어. 경험이 없어. 기억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딴 데 가면 막 장난 아니야. 돛대기 시장이래. 근데 어디 법원은 조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의 흐름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많이 느낄 수 없는 지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느껴지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남부는 요새 매매 많이 안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새는 매매는 그 취급 대상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막 중국인들이 막 매수한다는 얘기. 그것도
그것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언론에서 자기적으로 자꾸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이 중국 동포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 집값 오르니까 동포들도 월세 살다가 마음 급하니까 사는 거야. 그 동네 거주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 계속 가격 올라가는 게 뭐인데, 야 나도 한국에서 계속 저걸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야지, 쫓아가서. 이제 그게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거래도 늘어나는 거고, 다만 이제 역차별이 있는 거는 약간 뭐 좀 자금 이런 것들 끌어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중국에선 부부라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안 했으면 못 잡는데요. 개인인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대출 이런 것들 이런 역차별이 일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막 보면 중국에 우리나라 땅 다 넘어간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요새 분위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한국이 지금 사야 될 때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면 그 지역에 거주한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 중국인 매수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많이 거래되는데 중국인들도 많이 사는 거고. 지금은 어떠냐? 주춤하잖아. 지금은 그 사람들도 안 사. 주춤하대. 그냥 막 그렇게 관심 있다가 대책 나오고 떨어질 것 같아? 좀 약간 좀 분위기 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기회가 있는데 흐르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오늘 이번 주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금에 관련된 얘기, 청약 관련된 얘기 잠깐 건드려봤는데 어떠셨어요? 임대차 3법. 뭐 아무튼 이 모든 말들에 사람들 날이 서 있고 그 불만을 어딘가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집값은 그렇게 잡힐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저기 한 거 뭐냐면 원래 7월 말까지 공급대 쪽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그게 7월 말이었는데 아직 지금 조율들이 덜 돼서 그런지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초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도 나오면 조금 봐야겠지만 아마 또 이제 얘기할 것들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음 별별수다에서는 아마도 공급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지 나오면 않을까? 하고 그럼 안 나오면 우리 휴가 한번 하자. 그것도 좋다. 네. 네, 다음 주에 만약에 안 공급 나오면 대책이 나오면 그 내용 포함해가지고 별별수다 촬영을 하고 안 나오면 좀 한 주 쉬자. 나 오늘 비 오는데 막 이 비를 뚫고 오는데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 테이블 밑에 지금 안 보이시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나 이거 이비를 뚫고 이거 녹화하러 가야 되나? 나 이거 가다가 가야지. 나도 왔어 그래서 생각이었어. 근데 딱 휴가인데 한 주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뵐 수도 있고 또 한 주를 휴방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